저는 김밥 봉투를 양손으로 꼭 쥐고 특전여단 면회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는 참기름과 단무지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냄새는 새벽 5시부터 정성껏 김밥을 말던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 회색빛 하늘 아래 제가 신고 있던 낡은 등산화가 거친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툭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와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두근두근 툭툭. 조카 민수를 4주 만에 처음 보러 가는 길이라 그런지 아니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때문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살 민수는 제 남동생 민호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저를 할머니처럼 따르던 아이였어요.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제 어깨를 훌쩍 넘어섰지만 여전히 제 앞에서는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 또 김밥 싸오셨어요. 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부대 정문을 지나 면회실로 향하는 길목에는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추억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이곳과 비슷한 부대에서 40년 넘게 복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면회실 입구에 다가서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 면회 인원이 많네. 우리 아들 많이 빠졌을까? 같은 대화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음들 사이로 뭔가 이상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회색 등산복을 내려다보았어요. 5년 전 설악산 등반을 위해 샀던 이 옷은 몇 번의 세탁으로 색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아침에 다림질까지 해서 입었거든요. 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넘게 함께해온 캔버스 소재의 가방으로 군 복무 시절부터 저와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입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저에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특히 면회실 입구 근처 임시 테이블에서 대기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던 젊은 병사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23세의 이병장과 21세의 김일병이었는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 움직임과 시선의 방향으로 미루어 보니 분명히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할머니 옷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차림으로 오나 같은 말들이 바람결에 스치듯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가방 끈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헝겊에 거친 질감이 익숙했어요. 그 끈에는 오래된 군번줄 조각이 달려 있었는데 오후의 흐린 햇살에 비친 그 작은 금속 조각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황동색으로 바랜 그 조각에는 제 군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그냥 낡은 장식품 정도로 여겨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40년 넘는 세월의 증인이었죠. 그 작은 금속 조각을 만지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면회실 앞 대기 공간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어머니들은 깔끔한 정장이나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40대 중년 아버지들은 반듯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그들에게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새 옷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제 차림새는 확실히 소박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등산복이긴 하지만 새벽에 깨끗하게 다림질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신발도 어제 저녁에 정성스럽게 닦아서 신었습니다. 다만 화려하거나 비싸 보이지 않을 뿐이었죠. 줄을 서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실의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내며 하얀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바람이 목덜미를 간지럽혔어요. 벽에는 부대 소개와 면회 규정에 대한 안내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민수 보고 오는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며 줄 맨 뒤에 섰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의식 중에 신발끈을 확인하는 동작을 했습니다. 오른발, 왼발 순서로 끈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끈의 장력을 확인하고 매듭이 풀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동작. 40년 넘는 군 생활에서 몸에 밴 것이었지만 지금은 민간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금 전에 넣어둔 서류들 때문이었죠. 그 중에는 면회 신청서도 있었고 오래된 군 관련 규정집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것들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아직 그런 것들을 꺼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55분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2시부터였는데 벌써 사람들이 하나둘씩 창구로 불려가고 있었어요.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곧 제 차례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 김밥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동시에 소독약과 왁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형광등의 하얀 빛이 그 위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여러 개의 창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 빨간색, 파란색, 회색 선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바닥에 그어진 선들은 마치 사람들을 분류하는 경계선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복잡해 보일 만한 시스템이었죠. 창구 너머로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뒤로는 좀 더 계급이 높아 보이는 간부들이 각자의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딱딱딱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전화벨이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42세 정도로 보이는 최참모 상사가 구석진 자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들려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군단 감사팀이 오신다고 하셨죠? 몇 시쯤 도착 예정인지? 군단 감사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저보다 앞서온 윤여사라는 55세 정도의 여성분이 먼저 창구로 갔습니다. 그분은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고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있었어요. 그분에게서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이병장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윤 여사를 보자마자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약간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쪽 파란색 줄로 가시면 됩니다. 서류는 여기에 작성해 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친절한 음성이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 여사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조아준마라는 62세 정도의 여성분이었어요. 이분 역시 단정한 남색 원피스에 깔끔한 로퍼를 신고 계셨고 작지만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분께도 역시 정중한 안내가 이어졌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73세의 송할아버지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체격의 할아버지셨는데 깔끔한 회색 양복에 반들반들한 구두를 신고 계셨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습니다. 그분께 대하는 태도도 예의 바른 편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곧 내 차례구나.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구로 다가갔어요. 낡은 등산화가 바닥을 밟는 소리가 삐걱삐걱 작게 났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병장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앞서 다른 분들을 대할 때의 친근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내민 서류를 받으면서도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서류를 흘끗 보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회색 줄 배정은 저기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히 귀찮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를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21세의 김일병도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이병장이 제가 들고 있던 김밥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 그리고 김밥 반입 안 됩니다. 규정 좀 보시죠. 그 말과 함께 책상 위에 있던 규정집을 펼쳐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마치 제가 규정도 모르곤 무지한 노인이라고 단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규정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가방에 들고 있던 규정집도 똑같은 것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제 가방에서 똑같은 규정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표지의 글씨를 천천히 읽으며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익힌 정확성과 절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장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윤 여사는 작은 소리로 킥킥 웃었고 몇몇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마치 바늘처럼 제 피부를 찔렀어요. 저 할머니 규정도 모르고 왔나 봐.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무신경에 같은 말들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또다시 신발끈을 확인했어요. 오른쪽 왼쪽. 끈의 장력을 점검하고 매듭 상태를 확인하는 동작. 그 습관적인 행동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밥은 반납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김밥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싼 김밥이었지만 규정이라면 따라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일병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그런 방식 아니고요. 아, 어머님 진짜.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줄 다시 서세요. 김일병의 차가운 명령이 면회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찬물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선을 회피했어요.
마치 저와 엮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보는 척했고 어떤 사람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냉랭한 분위기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송할아버지만 저에게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그분도 직접 나서지는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얼굴에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손을 주춤거리며 다시 줄 맨 뒤로 가야 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귓전을 때렸어요. 저런 할머니가 여기 왜 와? 복장도 저 모양이네 같은 말들이 바람결에 실려 들렸습니다. 각각의 단어들이 마치 작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어갔어요. 다시 줄을 서면서 저는 조카 민수 생각에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냥 참자. 민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병장과 김일병이 다른 면회객들에게도 계속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불친절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달랐어요. 전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정중했지만 나이가 들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조아줌마가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며 김일병이 핀잔을 주었어요. 아이고, 이것도 제대로 못 쓰세요? 다시 써오세요. 그 말투는 명백히 반말이었고 조아줌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자를 보러 온 길이니까요. 송할아버지에게도 이상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신발이 너무 반들반들하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 말에 송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깔끔하게 단장하고 온 것이 잘못이라는 건지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태도가 만연해 있었어요. 최참모 상사가 여전히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져서 더 잘 들렸어요. 예, 장중령님. 감사팀이 3시에 도착한다고 하셨죠? 면회실 상황도 점검한다고. 알겠습니다. 46세의 장중령이라는 분이 면회실 책임 간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군단 감사팀이 오늘 이곳을 점검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병장이 제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의 하루를 망쳐놓은 원흉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다음부턴 보호자분도 복장 좀 단정히 하고 오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며 복장 정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말이에요. 새벽에 다림질까지 해서 입고 왔는데 뭐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무신경해요. 젊은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 말에 다른 면회객들도 웅성거렸어요. 마치 제가 젊은 군인들을 힘들게 하는 골치 아픈 존재라고 낙인 찍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조용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다른 어르신들까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때 38세의 한준이라는 부대 감사팀 요원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했어요. 군복에 주름 하나 없이 단정한 모습이었고 예리한 눈빛으로 면회실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병장과 김일병,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넘는 군 생활에서 단련된 조용하지만 단호한 음성이었어요. 그 순간 면회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천천히 가방 속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동작으로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면회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까지도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 병장은 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규정을 어기셨잖아요. 김밥 가져오시고. 규정을 어겼다고 하셨는데 저는 규정집을 보고 바로 김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장까지 문제 삼으시는 거죠?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권위가 서려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는지 웅성거림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일병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앞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너무나 다른 태도였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규정집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면회 관련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음식물 반입 금지 조항은 있지만 면회객의 복장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면회객을 예우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규정집의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자 이 병장의 표정이 더욱 곤란해졌어요. 분명히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참모 상사가 전화를 끊고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아이고, 할머니, 그냥 넘어가시지. 왜 이렇게? 하지만 조아줌마가 의외로 저를 지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아까 기분 나빴거든요. 송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동조해 주셨어요. 젊은 군인들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병장과 김일병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준이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질문에 이 병장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게 면회객이 규정을 어기셔서. 어떤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까? 한준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감사팀 요원다운 예리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의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했어요. 저는 조카 면회를 위해 왔습니다. 김밥을 가져왔다가 규정을 확인하고 바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제 복장을 문제 삼으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준이가 이 병장을 쳐다봤어요. 면회객의 복장을 문제 삼았다고요? 그게 너무 평범해서. 평범하다는 게 규정 위반입니까? 이 병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규정집 어디에도 면회객의 복장에 대한 제한은 없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어요. 면회 신청서, 규정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 제가 규정을 모르는 무지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손끝이 그 중요한 서류에 닿았습니다. 붉은색 테두리에 그것. 40년 넘는 세월의 증명서. 그건 아니겠죠? 한준이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고
저 역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 손이 가방 속에서 그 중요한 서류를 만지자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40년 넘는 세월 동안 제 정체성을 증명해온 그것. 붉은 줄이 두른 장교 신분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고 면회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이 병장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엉뚱한 것을 꺼내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김일병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혹시 민원 넣으려고 그러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들의 말에 윤 여사가 작게 웃었어요. 마치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준위의 표정은 달랐어요. 그의 예리한 눈빛이 제 손동작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최참모 상사도 전화를 완전히 끊고 이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궁금증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제가 규정을 모른다고 하셨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았어요. 마치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다고도 하셨고요. 이 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죠. 면회실은 엄숙한 곳이니까. 그럼 제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김일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그냥 평범한 할머니 아니에요? 순간 면회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 평범한 할머니라는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모든 사람의 귀에 꽂혔습니다. 조아줌마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송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하지만 이 병장과 김일병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건방져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드디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붉은 줄로 테두리가 쳐진 장교 신분증. 그 안에는 육군 소장 박정순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꼭 쥐고만 있었죠. 마치 폭탄의 안전핀을 뽑기 전처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40년 넘는 군 생활의 권위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이 병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야 질서 유지를 위해서죠. 틀렸습니다. 제 대답이 단호하게 떨어졌어요. 규정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한준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이미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규정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분증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말입니다. 신분증의 붉은 테두리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완전히 펼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육군 소장 박정순. 그 글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어요. 붉은 줄로 테두리가 쳐진 장교 신분증, 그 안에 박힌 제 사진과 함께 말입니다. 순간 면회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심지어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이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어요. 김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눈이 커다랗게 떠진 채 신분증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소장님. 이병장의 입에서 겨우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할머니라고 하셨죠.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권위가 배어 있었어요.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다고도 하셨고 규정도 모르는 무지한 노인이라고도 생각하셨죠. 이병장과 김일병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한준이가 즉시 달려와서 격려했습니다. 부대 감사팀 한준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참모 상사도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를 올렸어요. 최참모 상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면회실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까 저를 비웃던 일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조아줌마와 송할아버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할머니가 아니라 장군님이셨네. 저는 신분증을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규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규정으로 사람을 누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무례했습니다. 김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과는 저에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아줌마와 송할아버지를 가리켰어요. 이분들께 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그 말에 이병장과 김일병이 조아줌마와 송할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장중령이 들어왔어요. 46세 정도의 단정한 군인이었는데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저에게 달려와 격려했습니다. 면회실 책임자 장중령입니다. 부하들이 신뢰를 범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중령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이가 옆에서 보고했어요. 장중령님, 감사팀에서도 이 사안을 주의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무시와 모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저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신분을 밝혀야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장중령이 즉시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정중했어요. 이병장, 김일병, 당장 면회객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려라. 두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면회 오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령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교육적이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이 든 분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입니다. 장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장군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병장과 김일병을 바라보았어요. 두 젊은이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반성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을 섬기는 군인입니다. 면회 오시는 분들은 모두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 말에 두 병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면회객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옷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한준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장군님, 감사팀에서 면회실 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처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제 말에 장중령이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장군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면회 절차도 다시 정리되었어요. 장중령이 직접 나서서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순서를 보장했습니다. 모든 면회객 분들께서 편안하게 가족을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아줌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까지 생각해 주시고. 송할아버지도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도한 관심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조카 보러 온 할머니일 뿐입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정상적인 면회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의 태도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 말에 윤 여사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드디어 민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회실 안쪽으로 안내받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민수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거든요. 면회실 안쪽에서 민수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4주 만에 만난 조카는 확실히 많이 컸습니다. 어깨도 넓어지고 얼굴도 단단해졌어요. 할머니, 정말 오셨구나.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병사들이 다 난리더라고요. 민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민수야, 할머니가 중요한 걸 배웠단다. 뭘 배우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교훈적인 부분만 전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민수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네, 할머니. 저도 그런 군인이 되겠어요. 그래, 내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된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아까 반입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아, 김밥 가져오셨구나.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새벽부터 싸왔다. 내가 좋아하는 단무지랑 우엉도 넣었어. 김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민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훈련은 어떤지, 동기들과는 잘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머니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게요. 그래, 민수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장중령이 다시 저를 찾았어요. 장군님, 오늘 일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김밥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사들이 반성의 의미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김밥을 이병장과 김일병, 그리고 다른 근무자들과 나누었어요. 김밥을 먹으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세요.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병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김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께 더 정중하게 대하겠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면서 조아줌마와 송할아버지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기분 좋게 손자보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죠. 부대 밖으로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단순히 조카를 보러 가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며칠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모범 훈련병으로 선발되었다고. 그래? 우리 민수가? 네, 그런데 부대 간부가 하는 말이 누나께서 큰 감동을 주셨다면서요.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 기자라는 34세의 기자가 쓴 기사였어요. 제목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였습니다. 기사에는 면회실에서 일어난 일과 그 이후 부대의 변화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젊은 병사들이 어르신 면회객들을 얼마나 정중하게 모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52세의 인권 변호사도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장군님의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민수 면회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등산복을 입고 똑같은 가방을 들고 갔어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이병장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민수 면회 오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정중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밥도 가져오셨네요. 이번에는 바니퍼가 도장 찍어드릴게요. 면회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면회객들이 나이와 외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정중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아줌마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번 일 이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기분 좋게 손자 면회 올 수 있어요. 송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장군님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대접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냥 조카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민수와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더욱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분대장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네.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동기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수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라. 네,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위는 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격과 책임에서 나오는 거죠. 나이든 이의 걸음은 느릴지 모르지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눈은 더 멀리 봅니다. 그리고 규정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그날 모든 사람들이 배웠을 거예요. 김밥 한 봉투로 시작된 하루였지만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컸습니다. 이제 그 부대의 면회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존중을 받고 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진짜 권위는 남을 세우는 데 쓰인다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한 그릇의 김밥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그 낡은 등산복을 입고 그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외모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판단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세상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나이와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김밥을 싸서 민수를 보러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분명히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요.